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이번 주에는 올 한 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증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최대의 현안이죠. 페드의 출구 전략을 증시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였습니다. 기분 좋게 끝났던 올해 미국 첫날 미국 증시를 점검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장중에 1.68%까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올라갔죠? 네. 먼저 그 월가에서 현지에서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오늘 그 많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게 와갔던 숫자가 이렇게 전해진 거 뭔지 아십니까? 숫자 뭡니까? 100만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캐서분께서도 아침 5시 30분 방송에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100만이 넘었다. 그렇죠. 조재길 특파원께서 100만이 넘었다. 이렇고 오늘 서상영 그 본부장께서도 100만이 넘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그 장세적인 측면에서는 어제 그 진병관리본부의 위드 코로나 체제를 좀 빨리 좀 전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지만 중증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체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전통주 소외됐던 전통주 이런 얘기를 나중에 좀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좀 짧은 관계에서 못 말씀드렸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이렇게 소외됐던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던 업종들, 예를 들어서 에너지, 항공, 크루즈, 금융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주목을 되면서 오늘은 다우존스 지수가 올해 들어서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장 그 막판에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습니다는 한때 2% 가깝게 주가가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어제 그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금융시장은 증시보다도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별도로 지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각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말씀드린 1.68%까지 올렸는데요. 사실 작년 말 대비해서 보면 한 15bp, 거래일 이틀 기준으로 15bp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당혹스러울 만큼 급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2월에 악몽이, 국채금리 악몽이 재현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작년 2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년 2월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5% 돌파하면서 사실 다음 자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5% 급등하면서 빅테크 업종들이 폭락했던 사건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이 오늘 이틀 연속 어제 국채금리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다른 그 증시 해설과 달리 그런 쪽을 염두에 뒀던 것은 1년 전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낙인 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월 달에 국채금리가 1.5% 돌파해서 빅테크 업종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국채금리가 1.7% 이상 될 때에는 S&P 500 기업 중으로 빅테크 기업 정도로 70%가 영업이익이 손실된다 하는 쪽이 작년이었습니다. 1년 후에 관점에서 보면 작년 2월 달에 지지했던 국채금리 세 가지 시나리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 세 가지 시나리오와 국채금리와 주가의 시나리오를 잠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작년 2월 달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때는 국채금리가 1% 정도 이렇게 초입에 무려서 움직였을 때죠. 그래서 1.2% 돌파할 때는 퍼스트 무버들, 증시에 앞서가는 투자자들은 대형주주의 기술주를 차익을 실현할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그다음에 작년 2월 달에 1.5% 돌파했을 때는 셀프 컨트롤링 인베스트먼트, 자발적 투자자들, 포머적이 아니라 자발적 투자자들도 매도할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죠. 그리고 1.75% 돌파할 때는 포머적, 뒤늦게 주식을 산 사람들, 이 사람까지 하면서 증시가 혼란을 걸 것이다 하는 1.75%이 대목이 굉장히 염두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채금리가 1.68%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저 시나리오에서 1.75%에 다가오니까 오늘 그 빅테크 업종들이
아마 오늘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모두 좀 빅테크 떨어졌죠. 업종들이 다 떨어졌을 예. 겁니다. 1.75%의 악몽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1년 후가 되는 시점에서 인플레라든가 이런 측면이 또 국채금리도 많이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 하나 더 첨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그 시장 참여들을 얘기하면 소위 미국의 좀 인플레 타겟팅 수준 2%인데요. 지금 국채금리가 1.68%인데 올해 랑데뷰하느냐 하는 랑데뷰 뉴스가 오늘 화두가 됐었는데요. 자, 국채금리 10년물 2%와 인플레 타겟팅 수준 2% 요걸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하는 딱에 따라서 사실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업종이 또 우리 서학계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가의 향방에 굉장히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도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됩니다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가격들을 보면 종류별로 이렇게 차격이 있습니다는 역시 비트코인이 어제 낙폭을 과거 같은 경우는 빨리 만회했는데요. 국채금리 부담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해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푹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 때문에 바로 올라갔습니다는 오늘은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 따라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그렇게 지금 46,000달러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페드의 출구 전략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네, 올해는 페드의 사실 대변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했습니다는 대부분 다 FOMC 멤버들은 중립성 때문에 트럼프 퀴즈들이 그대로 페드의 통화 정책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를 맞으면서 전부 교체가 되죠. 나중에 그 교체되는 인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가 이제는 인플레 문제가 가장 불거지다 보니까 인플레는 실물 경제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빗나갔던 것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되돌아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인플레 문제가 다 보니까. 그래서 페드의 목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고용 얘기 지금 안 하죠. 과거 버냉키 시절에는 고용 안정이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고용 안정 문제가 되다가 요즘 실업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이게 물가 문제가 되겠다. 물가 안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뀐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버냉키는 자산시장을 고려했는데요. 자, 인플레 문제가 하다면 실물 경제만 강조한다. 그리고 테일러 준칙과 최적 통제 준칙에서 실물 경제, 전통적으로 통화 준칙, 마이터리스트, 통화론자들이 얘기하는 통화 준칙을 한다. 일전에 한번 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방송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바뀐다. 기준금리가. 그래서 리보 금리가 작년 12월에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길 환매부 금리인 SOFR 금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는 올해 중에 지금의 페드의 그 기준금리가 연방기금 금리인데요. 여기 온 RRP 금리로 바뀔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해 그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화의 이렇게 사용 범위가 대안화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 디지털 컨택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종이화폐에 해당되는 신용화폐, 법화가 그렇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화폐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통화정책 지표도 유동성 지표, L3, L4 같은 이런 지표보다 통화정책 지표가 더 중시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주타겟은 밑에 계층을 중시한다. 어제 그 고승범 위원장께서도 사실 우리 금융 안정에 이제는 질서 있는 이렇게 금융 건전성을 도모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를 잡는데 고승범 위원장께서 매파라 불릴 만큼 굉장히 하는데요. 이제 잡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MZ세대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하는 이런 쪽에 후속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금감위에 할 역할 중에 하나다 해서 굉장히 안심을 가게 하는 한국경제 다산금융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지금은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 계층이다 보니까 페드의 통화정책도 주 타겟을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소위
BOP 계층을 중심으로 한다. 소위 온정적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겠다. 바이든의 국민의 화합과 통합인 온정적 자본주의를 시작했다. 자본주의 4.0 시대를 하겠다. 그래서 젊은들이 2011년 것처럼 뉴욕 폭동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페드의 그 정책이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페드의 대변신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일 텐데요. 주요 인사들의 변화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리 디지털로 변하고 네. 변하더라도 역시 그것을 뭐 AI라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다 변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저런 것을 그 실현시키느냐 하는 문제, 출구 전략을 실현시키는 문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이든 퀴즈로 구성되는 첫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엔 1월 20일 날 출범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페드의 인사들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든의 이렇게 퀴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어떤 부분이 오늘 특별한 재료가 없다 하는데요. 특별한 재료가 굉장히 많죠. 이 재료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갔던 겁니다. 인사가.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파월의 연임은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 파이터로 주창했죠. 그래서 페드의 후보로서 의장의 후보로서 브레이너 금융 완화, 그다음에 파월은 매파, 그러다 보니까 매파를 연임한 거죠. 물론 공화당과의 타협 문제 때문에도 있습니다는. 그래서 파월의 인플레 파이터를 구체화시키는데 페드의 수장으로 연임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 앞으로 온정적 자본주의는 빅테크 대형 금융사 결탁 문제를 죽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 FTC의 리나 캄과 함께 반독점 규제하는 문제와 함께 자, 금융 규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브레이너 이사를 행정 담당, 감독당을 레스킨, 요게 이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죠. 예. 레스킨 사운드 마체르에서 행정 담당, 감독 담당을 이렇게 빅테크를 규제하겠다. 나스닥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공석적인 페드 인사, 지금 12명 중에 2명이 공석이 있는데요. 리사 쿡, 요건 미시간 대학 주립대 교수입니다. 흑인분이십니다. 인종정교 화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다음에 제퍼슨, 요게 이제 델라 주립대학교 교수인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요 분도 여자 흑인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든 퀴즈를 하면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캐치프레이즈 냈던 것을 통화정책 측면에서 감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권의 지역 연준이 4명이 바뀌죠. 지역 연준 바뀌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경 메카 에스더 조지. 시청자 여러분, 에스더 조지는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작년 3월 코로나 3월 달에도 이때도 금융 완화를 추진하지 말자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네. 아주 강경론자죠. 에스더 캔자스 시티인데요. CC는 캔자스 시티입니다. 제임스 블러도 이분도 굉장히 매파적이죠. 세인트 루이스. 그다음에 중도 매파 로레타 메스터 크리블랜드 그리고 패트릭 하커 요 필라델피아인데 원래는 여기에 보스턴입니다. 근데 보스턴의 그 주식 매입 때문에 지금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돼 있어. 요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말끄러미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연준이 패트릭 하커가 잠시 동안 아마 이렇게 금리 결정권의 행사를 하거든요. 네. 대부분 다 강경 매파, 중도 매파, 그다음에 패터슨 이런 사람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오늘 국채금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매파 위제 FOMC 멤버 때문에 국채금리 하다 보니까 오늘 빅테크 업종들이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페드의 올해 통화정책 기조는 이미 나와 있을 텐데 아마 내일이죠. 현지 시간 5일이니까 미국에서 FOMC 의사록 12월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 12월은 네. 다음 연도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추정되겠습니다는 올해 통화정책 내용은 이미 작년 12월에 FOMC 결과에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일 확인된다 의사록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4%로 이렇게 4%대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올해 근원전 물가는 2.7% 해서 올해도 작년의 성장률 5.5% 추정 4%대 그 다음에 물가는 2.7%대 요건 이제 근원 PCE 물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성장 추세는 유지한다는 것이 자 통화정책의 백그라운드 경제 전망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요건 이제 분기별로 수정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출구 전략 내용이 정해졌죠.
그래서 가장 지금 관심이 되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피볼 레이트가 0.9 정도로 됩니다. 지금 0.1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세 차례 정도가 나오는 거죠. 0.25, 0.25 이렇게 해서 세 차례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1.6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2에서 세 차례. 왜냐하면 0.9까지 올려주고 1.6% 가니까 2에서 세 차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초보다도 상당 부분 기준금리 인상이 빨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규모는 작년 12월 달에 9월 이후서부터 11월 달에 결정할 때는 150억 달러인데 이걸 빨리 축소한다. 300억 달러로 축소해서 올해 3월 달에 종료시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인플레가 핵심적인 문제가 보다 보니까 과거에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종료하더라도 금리 인상과는 곧바로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3월 달에 페드 회의에 이 3월 회의에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2월까지 임기가 되니까 2번 임기, 2번 임기의 첫 번째 회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기 연임에 바이든의 의향을 갖고 연임된 파월 의장이 첫 주재하는 3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바로 금리를 연결시킬 것이냐. 그러면 어제 우리 캐스터분께서 3월에 원래는 0%인데 56%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스닥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에 페드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계 1, 4분기 성장률의 궤도가 나오는 작년에 18.3% 대비해서 전년 동기비이기 때문에 아주 낮게 나온다. 그러면 중국은 경기 부양책, 미국은 테이퍼링 세게 나오고 네. 그래서 미중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데가 올해 3월이다. 이렇게 누차히 말씀드리는 것도 일정 세계경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이번에 출구 전략을 과거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추진됐던 출구 전략과 비교해서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출구 전략 어떤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대목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네. 사실 다음에 이렇게 주제를 위해서 이걸 좀 페드의 올해 통화정책 내용을 어차피 이 내용이 굉장히 주목되니까 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퍼링 하면 2014년을 자꾸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번에는 금리, 코로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테이퍼링을 굉장히 빨리 가져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출구 전략은 지하철에서 이게 각자 XT 이렇게 나오는 X 스트레치다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X 스트레치다. 그러면 이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전 앵커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압구정에 이렇게 지하철 내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압구정에 통로가 8개 정도 되죠? 그런 8개인가? 것 같습니다. 예, 8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가장 숏컷, 가장의 X2 이렇게 선택하겠죠? 네. 그래서 그 방안을 선택하는 게 출구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숏컷을 설정할 때 X1, X2, X3 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 절차를 이렇게 보면 돈 모은 문제. 그동안 통화정책의 기준은 기준금리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요 기준금리 있지 않습니까? 요 기준금리가 쫙 해서 코로나 사태에서 마약을 뿌려댄 거죠. 금융 완화. 술을 뒤집은 거죠. 왜냐하면 요 금리 부분이 이렇게 민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민감도.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하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니까 결국 돈 풀면 주가 올라가고 웰스펙트 V의 효과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리스크를 민감하지 못하도록.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술을 취해 있으면 완전히 술주전뱅이 되죠. 마약에 이렇게 어제 그 숙제 공부해 오셨습니까? 어제 마약에 오랫동안 하신 분을 은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숙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시청자분한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리런스 경제 복원력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니까 궁극적 목적이니까 지금 그 술을 걷어주고 마약을 걷어줘야죠. 이게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의 기능이 회복되면 금리를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금융위기 당시 2013년인데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첫 언급하고 2014년 10월 종료.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는 작년 9월에 첫 언급하고 3월에 종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면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를 한번 똑같은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테이퍼링 종료 2014년 10월 달에 종료하고 2015년 12월 달에 첫 금리했습니다. 근데 한번 전현크랑 시청자 여러분 올해 3월 달에 종료하고 바로 금리를 올린다. 3월 달에 올리지 않으면 어제 우리 캐스터분께서 어떻습니까? 6월 달에는 100%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금융위기 때는 2014년 10월에 종료했는데 2015년 12월까지 갔거든요.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딱 종료와 함께 바로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급진적인 출구 전략이다. 그러면 자, 코로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기가 다른 위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을 통해서 그 갭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출구 전략이 금융위기 이후에 추진됐던 출구 전략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출구 전략하면 사실상 거기에 후폭풍이 있는 거거든요. 네. 숙지 현상, 행오버 현상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훼손시키느냐. 훼손시킨 우려가 된다면 출구 전략을 소프트하게 추진하는 거죠. 근데 성장 기반이 행오버 현상 줄이기 위해서 행오버 현상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 현상이 이렇게 되면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네. 그때 뭐 이렇게 그런 게 숙취 드링크가 음료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근데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안 되면 막걸리를 한 잔 더 드십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그 막걸리를 더 드십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너무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시면 약주를 많이 드시면 다음 날에는 술을 소프트하게 갑작스럽게 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막걸리를 드시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한다. 이게 소프트 드링크다. 네. 근데 사실상 뭐냐? 근데 그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만취 상태가 아니라 빨리 극복하는 것도 이렇게 쇼킹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리먼 사태는 코로나 사태와 달리 시스템 문제라는 겁니다. 시스템 문제. 경제의 모든 시스템 문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의 문제, 레버리지 문제에서 이런 골드만삭스라든가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었거든요. 시스템 문제. 굉장히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코로나 사태는 눈이 맞서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전염성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출구 전략의 내가 가야 될 목표, 집의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출구 전략도 앞서 타임 스케줄을 볼 때는 시스템 문제를 극복하기 때문에 천천히 소프트 출구 전략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 문제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급진적 출구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오버 현상을 빨리 줄이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조기 차단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네트워킹이 심리적 효과가 클 때는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다.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면 확실하게 꺾는 게 중요하죠. 왜냐? 성장의 훼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물가 안정에 주역되면서 모든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도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 중심으로 다 바꾸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브레인오버다는 매파 그리고 지역 연준에서 보면 굉장히 물론 당연지긴 합니다는 강경파로 구성되어 있는 매파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구성되다 보니까 액션 플랜에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금리 올라가 나스닥 지수 떨어져 이런 모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거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그럼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실제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장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죠. 연초부터 네. 지금 이틀 거래인데 근데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한 사람도 발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우리 캐스터분이 그런 분을 가장 신속하게 한국의 언론 중에서 가장 빨리 전해주는데요. 지금 상태 이렇게 보면은 정책 당국자 이렇게 보면 지금 나와서 시장에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도 한 이상하죠. 시장을 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연말연시에 그런 건 꽉 지키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 휴가 때문에 쉬고 있군요. 쉬고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시장을 볼 때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정책 당국자는 아직 나서지 않는다. 지금 미국은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블랙아웃도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볼 때는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페드 인사들이 나와야 될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도 원칙은 지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앨런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 페드 인사 이런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더더구나 내년에 올해 1월 20일 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도 있다 보니까 빨리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발언을 주목하시고 또 연말연시 휴가를 갔었던 의회의 의원들도 나와서 이제 법을 처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책 당국자라든가 의회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자 다음 주 어떤 쪽으로 백업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페드가 교체하는데요. 그만큼 경기 부양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한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구 전략,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테이퍼링, 돈을 공급 줄이는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입니다. 미국은 오큰 법칙상 인플레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문제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실질적으로 잡는 것보다도 기대 심리를 차선하는 게 더 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의 성격상 보면 공급 측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까 서상영 본부장께서도 인플레 공급망이 완화된다 하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선 좋은 모습이 기대되겠다 하는 이런 쪽에 말씀해 주셨으면 자 전부 공급망 가치 사슬 붕괴는 굉장히 공급 측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수요 견인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정책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페드의 출구 전략 가지고 인플레를 잡지 않으니까 다른 정책과 협조, 보충하는 협조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재무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사회적 인프라를 미 의회에서 자 1월 20일 날 대성적 차원에서 사회 인프라를 해서 이 전후방 관련 효과가 큰 이렇게 물적 인프라 부분을 좀 확충해서 그 성장 훼손에 대한 기대 심리를 차단시킨다. 그래서 앞서 같이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런 패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이렇게 관심권 관계 있습니다는 같이 가져가는 국가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가와 함께 대외적으로 공급망을 해소하고 가치 사슬의 그 붕괴를 해결하는 이런 집도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를 다중 복합적 인플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의 출구 전략과 함께 내리고 공급 측을 개선해서 올리고 해서 사실상 수급상의 불균형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물가의 그 균형점 그것이 국채금리 2% 인플레 타겟팅 2%로 랑대비하는데 거기서 조정될 것이냐. 그게 조정되지 않으면 국채금리 더 올라간다. 그러면 나스닥은 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월가에서 보면 오늘 새롭게 작년에 국채금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 1.20, 1.50, 1.75%에서 2%가 추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를 잡으려는 숨은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오늘도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증시를 저는 그렇게 상저하고다 상고하고다 이런 표현을 엇갈립니다는 사실 상저하고가 간다면 대체적으로 네. 환율은 상고하저다. 그래서 올해 테이퍼링이 추진하는 1, 4분기에 굉장히 환율을 준비했다. 예. 1,200원 선도 이렇게 열려놔야 된다 하는 쪽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대창의 기획관리실 이런 실장님들이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 대부분 일부에서 예측기관들이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세미나를 통해서 상고하저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앞서 서 본부장께서도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장중에 외국인의 그 환율의 부담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떨어졌다 하는 코스피 그리고 장마판에 올라갔다 하는데요. 오늘 환율이 1,194, 네. NDF에서는 1,200원에 바짝 끊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물가를 잡는 데 서로 협력이다. 그러면 공급 측은 대외적인 시약이다. 수입 물가 상승이 그러다. 그러면 수입 물가 잡기 위해서는 달러는 강세를 가져가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달러 문제에 있어서 주무부서에 해당되는 재무부가 주무부서입니다. 페드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앨런 의장이 어떤 쪽으로 이 문제를 얘기할 건가 하는 쪽도 이렇게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제닛 앨런이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다음 주에 이 반응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취약 신흥국 리스크도 짚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터키가 좀 심상치 않죠. 네, 요거는 이제 간단히 내고 예. 다음에 그냥 취약 신흥국들 어렵다. 그래서 과거에 2013년에 프레지얼 5 국가 취약 국가가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2015년에 신취약 5개국 전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흥국 중에 선발 신흥국에 해당되는 한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국가보다는 취약 신흥국에 특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 미국의 국채 금리, 달러 강세, 피셔 입결상, 환차익 금리차, 미국의 증시, 그리고 올해 경기 부양책이 되는 경기에 대해서는 중국 이렇게 간다면 취약 신흥국에서는 자금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2020년서부터 2025년까지 금융위기 당시에 저금 금리의 빚의 무서움 모르고 이렇게 했던 이러한 것들이 10년 만기되면서 들어온다. 어떻게 매년 4천억 달러씩. 여기에 겹치다 보니까 취약 신흥국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 연준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각국의 통화 정책은 경제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달러도 탈달러화,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해서 탈중앙화, 디파이 문제죠. 탈 문제, 통화 정책에서도 디커플링 문제가 굉장히 제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에는 페드, 2년 전까지는 페드에 이렇게 합니다는 올해는 시청자분이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경제 여건에 맞춰서 달러도 탈달러와 그다음에 핀테크 문제에서 디파이 문제 이런 것과 함께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각국의 통화 정책도 제각각 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도 주식을 투자할 때 굉장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이든 각종 상품이든 다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ECB가 페드의 출구 전략을 가장 이렇게 빨리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ECB는 뭐 그런데요. 사실은 근데 유럽이 ECB의 이행력과 강제력은 굉장히 약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맹 역할은 독일 있잖아요. 독일의 슐츠 정부가 좌파 성향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 마크롱이 또 다른 유럽의 맹주가 마크롱이 패퇴하고 헝가리가 폴란드에서 제3의 브렉시트 노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 달에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원달러는 1,200원 넘어가 이런 쪽에 얘기하는 것도 바로 기업 입장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BOJ 일본과 그다음에 영란은행 그리고 중인민은행 이런 쪽이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BOJ는 구로타가 기요시 총리가 구로타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는 중립성 독립성의 구로타 역할이 더 강화돼서 현재 통화 정책을 미국과 쫓아가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올해의 시진핑의 시황제 공고 의견에서는 경기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경기 부양책 금융화라 된다. 어제 장 막판에도 우리 주가가 막판에 올라갔던 것도 중국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페드의 방어, 자본 이탈 차원, 미국의 출구 전략이니까 방어적 측면. 우리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본 이탈은 방어적 측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가 됐을 땐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오디너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주열 총재도 이제 올해 통화정책 할 때 오디너리 아픈 상처를 주시겠다. MZ세대 그다음에 소상공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 건설은 모쪽으로 금리를 형성한다 해서 올해 각국의 통화정책은 지각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페드의 출구 전략과 함께 2022년 각국의 중앙은행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